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순환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는 우리 인체의 중요한 기관계 중에 하나죠. 다른 기관계 역시 중요하긴 마찬가지이지만 순환계는 특히나 다세포 생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관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환계는 주로 수송체계로서 기능을 하는데요. 세포나 조직이 필요한 산소, 영양물질, 호르몬, 염분 등을 공급하고 세포나 조직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회수해서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으로 보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순환계는 열을 체외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죠. 자, 이 사진은요, 좀 약간 무섭기도 하지만, 인체의 신비전이라고 한때 유행한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볼 수 있는 것이었죠. 순환계를 나타내는 전시물입니다. 온몸에 있는 혈관들 남겨놓겠죠. 지금 보시는 심장을 비롯해서 목 위로 올라가는 대동맥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동맥이라 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경동맥.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온몸에 이제 이 혈관들이 온몸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업 목표는요, 체내에서 산소, 영양물질, 노폐물과 호르몬을 수송한 체계인 순환계의 구조와 원리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한 주 내용은 아니라 좀 내용이 많긴 합니다. 여러분 수업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순환계는 왜 생겼느냐? 이거는 제가 첫 주 수업 때 얘기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동물의 몸이 다세포화가 되고, 이제 몸이 사실 납작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세포들이 외부랑 직접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순환계가 필요하지 않지만, 동물의 몸이 커지면서, 즉, 이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죠. 동물의 몸이 이제 이 외부 체표와 맞닿아 있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내부의 곳곳의 수송 시스템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환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더 크고 두껍고 대사율이 더 높게 진화되니까 확산되는 것 자체를 확산만으로는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수송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계는 분자와 세포를 포함하는 매질을 이동하는, 즉 우리 혈액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동시키는 집단 수송 과정을 발달시켜서 확산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를 극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환계는 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액체, 즉 혈액이나 혈림프는 개방순환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은 림프와 구분이 돼요. 우리 폐쇄순환계 같은 경우는 혈액과 림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혈액과 림프를 따로 얘기를 하지만 개방순환계는 혈액과 림프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혈림프라고 하는 체액으로 우리가 통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펌프, 이런 액체를 온몸 구석구석에 쏘아주는 펌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혈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단순한 순환계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겠죠. 해면동물은 그냥 자기 구멍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외부 물질이요. 이런 경우도 순환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포동물 같은 경우에는 체 내에 위와 같은 공간이 있죠. 여기를 강장 또는 위수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위수광에 액체가 들어와서 물질이 들어와서 이렇게 산소 같은 것들, 예를 들어 노폐물을 여기다가 세포에 내보내면 바깥으로 나갈 때 버리게 되겠고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 이제 확산을 통해 들어갈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종의 순환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형동물에서는 내부에 있는 체강인 진체강은 아니고 의체강이 바로 이제 순환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계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목적 있죠. 아까 여러 가지 영양물질, 그 다음에 산소, 노폐물, 그 다음에 호르몬 이런 것들 수송하는 목적에 해당되면 모두 다 순환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주로 우리 척추동물, 특히 우리 포유류의 순환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아까 개방순환계와 폐쇄순환계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개방순환계는 여기 그림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펌프도 있고 혈관도 있지만, 자, 모든 조직 사이사이에 폐쇄순환계처럼 이런 모세혈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순환계를 타고 쭉 그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어느 순간 혈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포랑 조직들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세포랑 조직 사이를 서서히 흘러서 다시 혈관을 모아서 다시 펌프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개방순환계가 되겠습니다. 자, 폐쇄순환계는 그에 비해서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갈 일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물론 모세혈관에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모세혈관의 혈액들이 이 혈액의 혈장 성분이 바깥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도 혈액과 림프가 구분되지 않지만 그래도 위의 것보다는 훨씬 혈액과 림프의 구분 경계선이 명확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혈관 안에 있는 액체를 혈액, 그다음에 혈관 밖에 있는 액체를, 즉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액체를 림프액, 우리가 또는 간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질액 또는 림프, 이 두 가지로 명칭을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위의 개방순환계 같은 경우에는 혈액과 림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모두 다 혈림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곤충 같은 경우에는 위에 긴 대롱 모양의 심장이 있지만 머리 앞쪽에서 이렇게 조직 사이를 흐르고 해서 중간중간에 있는 심소공을 통해 가지고 이 혈액들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그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영공 같은 경우에는 폐쇄순환계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순환계를 굴러다니는 액체 성분인 순환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척추동물, 그 중에서 포유류라는 거 여러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환액은 주로 용해되어 있거나 또 부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자를 포함하는 액체 성분인 혈장과 그 다음에 세포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세포 요소에는 보시기에 같이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 혈소판, 이런 세 가지 종류로 크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혈장에는 지금 우리가 혈액을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요, 세포 요소랑 그 다음에 혈장 성분을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포 요소 중에 많은 적혈구는 전체 혈액의 45%를 차지하게 되는데 아래 대부분 다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혈장은 위쪽에 이렇게 떠 있는데 한 55%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1%가 뭐냐? 혈소판과 백혈구 해서 두 층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혈장 55%, 적혈구 45%, 그 다음에 이 연층 1%는 남성의 경우고요.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용적이 42%, 그 다음에 혈장의 용적이 58%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여성이 남성보다는 적혈구 수가 비율이 적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세포 요소의 거의 대다수는 적혈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혈구는 산소의 수송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백혈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면역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것 같습니다만, 호산구, 호중구, 그 다음에 단핵구, 이런 여러 가지 백혈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은 응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적혈구와 혈소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순환액의 혈장 성분, 액체 성분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당연히 물이 많이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혈장 단백질이 있습니다. 혈장 무게 6에서 8%가 있는데, 자, 혈장 단백질은 사실 혈장의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삼투압을 만드는 것. 교질 삼투압은 뭐냐? 자,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에 그 혈액이 흐르게 되면요. 혈액이 흐르게 되면 주변에 이제 제가 아까 간질액이라고 그랬죠. 간질액.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혈액입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간질액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좁은 틈을 통해 가지고 이 혈장 성분이 빠져나가는데, 자, 이 틈이 워낙 작기 때문에 단백질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죠. 이온들이 들어있는 물 성분이 빠져나가면 점점 흐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여기에 남아있는 단백질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질 삼투압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삼투가 높아지고 다시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교질 삼투압을 생성하는 역할과 더불어
그 다음에 완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완충작용은 여러분 버퍼 아시죠? 버퍼 완충의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물론 위에 이 혈장의 구성 성분 중에 여러 가지 이온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HCO3- 같은 이온들은 약산성을 띠고 있죠. 이런 이온들이 사실 그 혈장의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막아요. 그래서 완충 용액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런 이온 중에서 이런 이온들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부민 같은 애들은 소수성 물질을 수송한다. 우리가 호르몬 때 배웠을 겁니다. 호르몬 중에서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든지 그 다음에 갑상샘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알부민 같은 단백질에 붙어서 부착해서 혈액을 통해 수송됩니다. 또 글로불린 같이 수송이라든지 응고, 조절, 면역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혈장의 기능은 이런 혈장 단백질이 주로 좌우한다. 다시 위로 들어와 볼까요? 그 다음에 영양물질이 있습니다. 아미노산, 지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은 크레아틴이라든지 빌리루빈, 요소 등이 있습니다. 빌리루빈은 우리가 나중에 소화기에서도 주로 다룰 텐데요. 여러분 우리 대변의 색깔, 오줌의 색깔 이런 것들은 우리 적혈구의 그 헤모글로빈 구성하는 햄 있죠? 그 햄 구성 요소가 파괴된 것이 바로 빌리루빈이에요. 그래서 이 빌리루빈이 그런 색깔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소는 사실 무색이죠. 요소는 색깔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용해된 가스 등이 들어있고요. 호르몬도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지방수송, 지질수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은 물에 녹지 않은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혈액에서 혼자서 수송되는 건 어렵죠. 그래서 다른 분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질과 단백질의 복합체인 지방단백질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방단백질, 지질의 수송을 담당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지방단백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HDL, LDL, VLDL, 유미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HDL은 고밀도 지방단백질이에요. 여기서 고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의 밀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대다수의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과 소량의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HDL입니다. 반대로 LDL 같은 경우에는 저밀도죠. 그래서 단백질은 소량이고요. 인지질과 다량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VLDL은 그보다 훨씬 더 지질의 성분들이 많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미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밥을 먹은 다음에 흡수한 지질들을 수송할 때 쓰이는 수송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송체 안에 들어가서 이 지질들이 수송이 되게 되는데요. HDL의 목적은 우리 조직에 저장된, 세포에 저장된 지방을 빼서 간으로 대사를 하기 위해 보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DL이 많다고 하면은 세포에 있는 저장된 그런 어떤 지질들을 꺼내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지질이 좀 슬림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LDL은 지방 이제 대사를 해가지고 간에서 그거를 각 조직으로 세포로 저장할 때 쓰는 겁니다. 즉 LDL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방의 양이 좀 더 많아짐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데서는 HDL이 좋은 지방, LDL이 나쁜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HDL과 LDL은 적당하게 있으면은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HDL이 너무 많아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적당하게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의 지방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순환액을 구성하는 세포 성분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 호흡색소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호흡색소는 산소를 수송하는 산소 결합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헤모글로빈이 바로 이제 그 호흡색소의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이 철 원자가 들어있고요. 헤모시아닌 같은 경우는 구리 원자가 이 산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모시아닌을 가진 그룹들은 연체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헤모시아닌을 가졌는데 헤모시아닌을 가지면은 붉은색 피가 아니라 약간 연푸릇빛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여러분. 곤충 같은 경우에는 곤충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운반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 색소가 없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공기의 파이프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직접 공기를 이 조직과 세포에 공급하기 때문에 호흡 색소가 필요 없고요. 많은 동물에서 이런 호흡 색소는 특수한 세포, 우리 척추동물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안에 막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혈구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넘어가 볼까요? 자, 적혈구는 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산소 수송만 얘기를 하지만 이산화탄소도 수송을 하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의 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적혈구가 되겠습니다. 적혈구에는 이제 수억 개 헤모글로빈이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적혈구의 내부에는 핵도 없고 아무것도 세포 속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들어있는 건 헤모글로빈,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은 양의 효소. 여기서 효소는 이산화탄소 대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 이산화탄소 수송과 관련이 되어 있는 효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기능,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어떤 우리 포유동물의 적혈구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핵도 없기 때문에 유전자 전사라든지 번역 과정들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산소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수송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적혈구 안에 있는 탄산 무수화 요소에 의해서 중탄산 이온으로 바뀌고요. 이것들이 이제 이 혈액으로 나와가지고 혈액을 타고 흐르다가 흐르기도 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헤모글로빈이 결합돼서 수송되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적혈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적혈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를 비롯한 세포 소기관도 없기 때문에 얘들을 필요한 ATP는 어떻게 얻느냐? 해당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정을 통해서만 수송한다는 좀 약간의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적혈구 양의 조절은 우리 혈액 내 적혈구 양의 조절은 일단은 간단하게는 비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비장은 오래된 적혈구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비장 내에는 작은 좁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적혈구가 이렇게 탄성이 되게 좋아요. 원래 이 탄성이 좋고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는 구겨져서 들어가는데, 이 구겨져서 가다 보면은 적혈구들이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런 적혈구들을 비장에서 파괴를 해요. 아주 좁은 혈관을 통과시키면서 터뜨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혈구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시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가 금방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장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적혈구의 생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조류나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골수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생성하는 골수를 우리가 적골수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뼈에 있는 골수가 적골수인 건 아닙니다. 적골수는 흉골, 우리 가슴뼈죠. 그 다음에 척추골, 그 다음에 늑골, 그 다음에 두개골의 아랫부분, 그 다음에 긴 다리뼈의 윗부분, 이런 곳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뼈는 모든 뼈에 골수가 형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우리 몸에 적혈구 산소 농도가 적어지게 되면요, 적혈구 수가 적어서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신장이 그걸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적혈구 생성소라는 것을 분비를 하게 되고요. 적혈구 생성소는 혈액을 타고 흐르다가 이런 골수에 가서 골수로부터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혈액세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도록 하죠. 골수 내에서 이런 줄기세포들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 줄기세포들은 여러 종류의 세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능성 줄기세포라고 해요. 다능성 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다능성 세포는 비슷한 부류의 여러 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성체 줄기세포들이 다능성 세포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우리 혈액을 만드는 세포들은 크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림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림프구. 그래서 이제 골수줄기 세포가 바로 이 네 가지, 이 앞에는 혈소판, 적혈구, 과립백혈구, 단핵백혈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림프 줄기 세포가 림프구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림프구에는 B셀과 T셀이 있는 거 아시죠? 이 B세포와 T세포인데 B세포와 T세포에 대해서는
이 다음 챕터에서 면역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혈구에는 과립백혈구, 여러분 호산구, 호중구, 호염구, 호염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세포들은 그 내부에 굉장히 많은 그 과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립백혈구라고 얘기하고 핵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단핵백혈구는 그거와 다르게 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핵이 하나밖에 없고 단핵백혈구는 보통 혈액을 순찰하다가 예를 들어 염증 반응과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대식세포로 바뀌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식세포로 그 역할을 바꾸게 돼요. 그 다음에 적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습니다. 혈소판은 거핵세포라고 하는 세포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혈소판 얘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보통 포유류를 제외한 척추동물들은 혈전구라고 하는 커다란 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상처를 입은 인접 조직에서 혈전구가 활성화되면 이 혈전구가 착착착 갈라지면서 혈소판 같은 조각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힌트가 나오는데요. 혈소판은 세포가 아니라요. 거핵세포라고 하는 세포에서 조각조각 나은 조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그만한 막으로 둘러싸인 그냥 그 세포의 내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거핵세포가 1000개의 혈소판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이 혈소판에는 액틴과 마요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효소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혈소판이 하는 일 중에 우리가 지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혈은 파손된 혈관이 부서져서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출혈을 막는 역할을 우리가 지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혈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혈관의 경련, 혈관이 자기가 알아서 수축을 하는 겁니다. 혈관의 경련. 그러니까 혈관의 경련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혈소판에 의한 어떤 화학 물질 플러스 교감신경에 의한 수축, 이것들이 혈관의 경련을 유발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 마개 형성이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은 혈소판 마개 형성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혈액 안에 혈소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혈관 벽이 손상되게 되면요. 여러분, 그 대다수의 그 세포와 세포 사이 연결을 준 결합 조직에 가장 많은 단백질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또는 콜라겐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인데 이 콜라겐이 중간중간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은 노출된 콜라겐을 혈소판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혈소판이 들러붙어요. 그리고 혈소판이 들러붙으면서 다른 혈소판한테 얼른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신호 분자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아데노신 2인산입니다. ADP. ADP를 계속 분비하고 그러면 더 많은 혈소판이 들러붙고 해서 여기에서 양성 피드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양성 되먹인 과정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혈소판들이 마개를 형성합니다. 막아진 부분들을 여기를 막게 되겠죠. 그러면 이 혈소판이 다른 곳에도 내려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혈소판이 다른 곳에 내려앉으면요. 혈관을 막게 되겠죠. 혈관을 막힌 것을 우리 혈전이라고 하는데 혈전은 정말로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혈관벽에는 이 혈소판이 달라붙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타사이클린과 일산화탄소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정상적인 혈관 내피세포는요. 프로타사이클린과 일산화탄소를 분비해서 혈소판이 응집되는 것을 막아요. 자, 이렇게 마개를 막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개의 역할은 이제 손상 부위를 봉합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제가 아까 혈소판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액틴과 마요신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액틴과 마요신들이 여기서 이제 서로 들러붙어가지고 이 마개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액틴과 마요신은 수축 단백질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 찢어진 혈관 부위를 수축시켜가지고 강하게 수축을 시켜가지고 모이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이 마개에 있는 혈소판으로부터 이 다음 단계인 즉 지혈의 마지막 단계인 혈액 응고를 위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방출되게 됩니다. 자, 혈액 응고는 가장 강력한 지혈기구이죠. 맨 마지막에 나올 정도로 가장 강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지금 그물들이 보이시죠? 자, 피브린이라고 불리는 이 섬유들이 딱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끈적끈적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적혈구들, 혈액에 많은 적혈구들이 있는데 적혈구들이 여기에 들러붙어 가지고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이 혈관을 막아버려요. 자, 이게 막아버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혈병이라고 불리는 혈병은
딱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딱지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그 그물망의 섬유들, 즉 피브린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어요. 이 피브린은 평소에 만들어지면 안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혈소판이 막 일반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브린이 함부로 평소에도 활성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불활성화 상태인 피브린 오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브린 오겐이 피브린으로 되는 과정들을 트롬빈이라고 하는 효소가 촉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피브린이 되게 되면 여기서 섬유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물처럼 만들어지고 여기에 적혈구가 달라붙고 이러면서 딱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트롬빈에 의해서 피브린 오겐이 피브린이 되는 여러 단계들은 혈장 내 칼슘 이가 이온과 그 다음에 혈소판 인자 3, PF3가 필요합니다. 혈소판 인자 3이 있었죠. 이 과정에 칼슘 이온이 필요하고요. 혈소판 자체가 사실 혈소판 응집돼 가지고 이때 혈소판 인자 3을 분비하기 때문에 또 이 3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거쳐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바뀌는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자, 이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되는 과정이 이 지혈에서 특히 혈액 응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트롬빈이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는 과정을 매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 과정은 아주 급속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아주 재빨리 순식간에 일어나려면 이 과정,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되는 과정이 트롬빈이 자체가 이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되는 과정을 매개하기 때문에 양성 되먹인 과정을 유발해서 신속하게 그 혈액 응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트롬빈 자체는 일단 피브린이 형성되는데 처음에 느슨한 망이었다가 지금 이 트롬빈이 인자 13에 의해서 트롬빈이 이제 인자 13을 활성화시켜서 인자 13이 더 촘촘하고 안정적인 이 피브린 망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혈액 응고는 혈액 내부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혈관 내부에 생긴 혈관 내 응고 경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혈관 내 응고 경로와 혈액이 이제 혈관이 찢어지게 되면 조직으로 혈액이 새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 내에서 생기는 주변 조직에서 흘러나온 혈액 응고시키는 혈관의 응고 경로 두 개의 경로로 구분됩니다. 각각 내적 응고 경로, 외적 응고 경로로 이렇게 하는데요. 둘의 시작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나중에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가는 과정 여기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 일단 혈액 내 응고 경로, 혈관 내 응고 경로인 내적 경로를 알아보게 되면요. 일단 혈관 표면이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요. 자, 하게만 인자라고 불리는 인자 12번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하게만 인자는 차례대로 여러 인자들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인자 활성화 단계 중간중간에 칼슘 이온이 필요하고 제가 아까 그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성인자 10 같은 경우 이걸 활성화시킬 때 PF3 아까 그 PF3가 필요하고 칼슘 이온이 필요하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트롬빈에서 트롬빈이 되는 과정도 PF3와 칼슘 이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 밖에 있었던 그 외적 경로에서는 조직이 손상되게 되면 조직 트롬보플라스틴이라고 불리는 인자 3번이 활성화되고요. 인자 3은 다른 인자와 칼슘 이온과 더불어 활성화 인자 10 이 활성인자 10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시 여기에 이 활성인자 10으로 모든 것이 수렴하게 되고 결국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바꾸는 과정. 이 이후부터는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혈액 응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혈소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혈소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소판 마개를 만들기도 합니다. 마개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 가장 강력한 지혈기구인 혈액 응고를 촉진하기도 하죠. 혈관이 손상되면 노출된 콜라겐에 의해서 혈소판이 응집돼서 마개를 만들고요. 또 노출된 콜라겐은 아까 봤던 하게만 인자에 의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트롬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혈소판이 분비하는 PF3가 트롬빈을 활성화하는데 아주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트롬빈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그 혈액 응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트롬빈은 또 혈소판 응집을 또 촉진하고 또 혈소판 응집 때문에 PF3를 분비하니까 이 과정이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 되먹임을 통해 가지고 이 과정을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성 되먹임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었지만 양성 되먹임은 어떤 상황을 빠르게 타개하는 상황, 예를 들어 아이가 출산한다든지 여기서 혈액계 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빨리 되면 될수록 좋은 그런 상황들을 매개하는 것들이 바로 양성 되먹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관이 손상된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복구를 하겠죠. 보통 이 혈소판 유래 성장 인자라고 불리는 PDGF를 분비합니다. 그로스 팩터의 역할 자체는 세포의 증식 이런 것들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이 PDGF가 하는 역할은 결합 조직의 그 줄기세포들을 자극해가지고 결합 조직들의 세포들이 분열하고 새롭게 그 상처 부위에 결합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돼서 상처를 봉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혈소판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피브린에 의한 어떤 이 피딱지들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고서 일단 혈액이 밖으로 새지 못하게 막고 결정적으로 이제 결합 조직들이 새로 만들어져서 혈관을 다 보수를 하게 되겠죠. 자, 혈관이 다 보수된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혈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필요 없게 된 혈병은 분해가 돼야 되는데요. 그 혈병을 분해하는 것들은 누가 하냐면 플라스민이라고 불리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플라스민이 활성화되는 것은요, 하게만 인자, 아까 봤던 조직 손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혈액 응고 과정을 촉진했었죠. 이 첫 단계가 하게만 인자인데 하게만 인자에서 얘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라스민이 활성화되고 혈병 형성이, 그러니까 그 혈병이 만들어진 과정이 둘 다 빠르게 되는데 플라스민이 혈병을 용해하는 과정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혈관에 이제 이 혈병이 만들어지면요, 플라스민이 이때부터 천천히 만들어진 순간부터 천천히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조직은 PDGF에 의해서 결합 조직에 의해서 이 손상된 혈관들을 복구를 하게 됐죠. 어쨌든 이 복구 시간이랑 얘가 분해하는 시간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우리 혈액의 응고를 방해하는 두 가지 물질이 존재합니다. 먼저 거머리가 분비하는 히로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히로딘은 트롬빈의 활성을 억제해서 혈액의 응고를 방해하고요. 흡혈박쥐 같은 경우에도 피를 계속 빨아야 되니까 혈액이 응고되면 안 되겠죠. 흡혈박쥐의 침에는 데스모테플라제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게 플라스미노겐 활성제입니다. 즉 플라스미노겐에 의해서 혈병이 분해가 되는데 플라스미노겐이 천천히 분해하는데 얘가 플라스미노겐이 빨리 분해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요. 그래서 피브린을 파괴시켜서 피가 응고되는 것을 막습니다. 자, 이런 물질들은 처음에 좋지 않은 목적으로 사람의 피를 더 잘 빨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동물들이 갖게 되었지만 이런 그 물질들 이용해서 뇌졸중 같이 혈전이 생기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혈전을 녹일 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약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혈액 성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펌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는 혈액을 이렇게 펌핑 해주는 것이죠. 분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해면동물 같은 애들은 편모가 펌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순환계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외근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골격 펌프. 그래서 순환계에 속하지 않은 근육이나 골격 성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동근 펌프는 관상근이라고 해서 여러분 연동운동 아시죠? 우리 소화관이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안에 물질들을 뒤로 이동시키잖아요. 이걸 연동운동이라는데 혈관 자체가 이런 연동운동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렁이 같은 환영동물은
이런 연동근 펌프를 이용해서 혈액을 한 방향으로 밀어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방근 펌프가 되겠습니다. 근육으로 된 방 또는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된 그런 펌프가 되겠고요. 근육을 수축시켜서 그 방 안에 있는 혈액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혈액이 수축되면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 판막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체동물이나 척추동물, 다수의 절치동물들이 이런 방금 펌프를 갖게 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외근 펌프가 있죠. 우리 근육이 지금 이 근육은 지금 순환기에 속하지 않는 그 근육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수축하면서 혈액들을 이렇게 밀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주게 되는 거고, 골격 펌프라고 해서 이런 그 말의 발발굽 같은 부위에서는 말발굽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은 여기엔 혈액들 펌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위로 향하게끔 다시 이렇게 해주고요. 연동근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방근 펌프가 있게 되겠습니다. 척추동물의 심장은 두 개의 방에서 된 구조에서 두 개의 방으로 된 구조를 가진 것은 어류가 되겠죠. 어류에서부터 해가지고 네 개의 방을 가진 조류, 포유류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 자, 두 개의 방을 가진 어류의 심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동물 분류학 및 실험에서 가오리라든지 그 다음에 물고기의 심장을 아마 관찰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1심방, 1심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심방은 심실로만 수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근육벽이 두껍지 않고요. 심실은 온몸 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근육벽이 두껍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심방 앞쪽에 또 혈액이 모이는 공간인 정맥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실의 바깥쪽에는 이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 차이를 완화시켜주는 심장구 또는 심장구라든지 심장 원추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 원추가 있어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류와 포유류는 이심방, 이심실 심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심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폐순환과 체순환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폐순환과 세순환을 지금 모식적으로 보여준 게 이건데요. 자, 폐순환은 폐로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순환은 온 몸을 돌기 때문에 온몸을 도는 혈관인데, 온몸을 도는 순환인데 좌심실에서 출발하죠. 자, 가야 될 곳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혈관들도 굉장히 많게 되겠죠. 체순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폐순환도 혈관이 많긴 하지만 체순환만큼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걸린 게 이쪽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좌심실의 벽이 훨씬 더 두껍게 됩니다. 우심실의 벽은 그거에 비하면 좀 많이 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실벽의 두께는 우심실보다는 좌심실이 훨씬 더 두꺼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를 거쳐서 좌심방으로 오게 되면 좌심실을 거쳐서 온몸을 돌아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전형적인 이심방, 이심실의 순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포유류 심장에서 혈액은 정맥으로부터 심방, 심실, 그리고 동맥 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역시 판막 덕분인데요. 판막은 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방향에서 뒤로 방향으로 갈 때 압력이 높은 곳에 이제 이쪽에 압력이 높게 되면 열리게 되고요. 만약에 거꾸로 역류하게 되는 경우 이쪽에 더 압력이 높게 되면 닫히게 되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혈액이 흐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서는 방실판,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방실판이라고 하고요. 이게 있고요. 심실과 동맥 사이에서는 대동맥판과 폐판이 존재합니다. 대동맥판은 당연히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존재하고요. 폐판은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존재하는 판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동맥판과 폐판을 반월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척추동물의 심방과 심실은 각각 하포체를 형성하고 하나의 단위로 수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심방과 심실은 먼저 심방부터 수축하고 그 다음에 심실 수축을 하는데요. 이 수축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에 누차 얘기했지만
이 심근과 심근 사이에서 간극연접이 존재하고 이 간극연접을 통해서 이쪽에서의 한쪽 심장근의 근세포로부터 그 다음 쪽 심장근의 근세포로 활동전이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래서 심방 수축하고 심실 수축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게끔 해주었죠. 자, 심근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해서 여기서는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막 산소 없이 막 운동을 하게 되면 예전에 해당성 섬유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해당성 섬유처럼 젖산이 축적돼 가지고 결국은 근육을 못 쓰게 되는데요. 심장은 무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못 쓰게 되면 곤란하죠. 심장이 멈추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은 호기성, 즉 그 유산소 대사를 통해서만 그 ATP를 공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심근을 수축하도록 하는 활동전인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박동원에서 시작합니다. 자, 동방결절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박동을 만들어낼까요? 동방결절에서는 이온 통로들이 주기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그 활동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 아래 동방결절이 어떻게 박동 활성을 갖게 되는지 보여주게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여기 서서히 올라가게 되죠. 즉 서서히 올라가는데 이때 사실 포타슘 통로가 조금씩 열려 있기 때문에 밖으로 조금씩 셉니다. 어쨌든 급격하게 안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일시적으로 열린 이 T는 템퍼러리를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칼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칼슘은 바깥에 더 많기 때문에 칼슘 양이온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쭉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역치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요. 이때는 오랫동안 열린 칼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무지하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 쭉 올라가죠. 쫙 올라와서 이 꼭대기에 달하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포타슘이 유출되면서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 신경과학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칼슘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포타슘에 의해서 누출되는 이런 단계를 갖추게 되는데 이 과정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 활동전이가 이제 옆에 있는 근육세포로 전달되게 되고 그래서 그 근육세포들을 수축시키게 되는 그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을 주기적으로 쏘아줘야 되겠죠. 분출을 해야 됩니다. 이러려면은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심방이 위에 있고요. 혈액이 이제 심방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폐동맥, 대동맥에서 심방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심실로 들어가고, 심실에서 또 한번, 그러니까 이 심방이 먼저 수축하고, 심실이 나중에 수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방의 흥분과 수축이 심실이 수축하기 전에 완료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수축해서 쫙 되고 그 혈액이 심실에 가득 차면 그 다음에 혈액이 심실 수축이 일어나는 박자가 잘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심방과 심실이 각자 짝을 이뤄서 효율적으로 수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심방과 심실은 동시에 수축하도록 조정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박자가 제대로 안 맞게 되면요. 예를 들어 심실 먼저 수축하고 심방이 나중에 수축하게 되면요. 혈액이 제대로 짜지지가 않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분출되지가 않아요. 그럼 심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부전 또는 심실세동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심장이 기능을 못해서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온몸에 공급할 수가 없어서 그 개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은 자, 아까 만들어진 박동원에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활동 전이가 순서대로 잘 전파가 돼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동방결절은 이 무심방과 그 다음에 대동맥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동, 그 다음에 무심방에서 동방결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동방결절이 수축되게 되면요. 자, 여기 따라서 쭉 우심방과 좌심방을 같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부 신호가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박동을 자극하고요. 나머지 이 심실과 심방 사이에선 대부분의 이 절간 경로는 절간 경로 같은 경우는 막혀 있어서 활동 전이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방실결절을 통해서만 그리고 심실의 그 중간
좌심실과 오심실 사이의 중간에 있는 이 히스삭을 통해서 내려왔다가 이때는 수축을 일으키잖아요. 내려왔다 거꾸로 올라가면서 심실을 수축하게 됩니다. 즉 심방 수축하고 혈액이 쭉 들어가죠. 여기 내려가는 동안 여기 끝까지 내려가는 동안 약간의 딜레이가 있고요. 거꾸로 이제 수축을 하게 돼서 심실을 아래에서 위로 수축하면서 각각 대동맥과 폐동맥으로 혈액을 밀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조화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까 봤던 거는 그 동방결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동방결절 같은 박동원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 전이를 봤고요. 여기 이 그래프는 각각의 심근세포가 만들어내는 활동 전이가 되겠습니다. 심근세포는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소듐이 그 다음에 포타슘이 관여하고 여기에 또 칼슘도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세포의 활동 전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수축을 하는 안정기를 가지고 있어요. 활동 전이가 팍 떨어지지 않고요. 상당히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소듐이 바짝 유입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포타슘 유출돼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칼슘이 천천히 유입됨으로써 이 높은 활동 전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쭉 유지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 동안은 여기 지금 요 시기 동안은 근육세포 내 칼슘 이온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육세포가 강하게 수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칼슘 이온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골격근보다 3배나 더 긴 수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심근은 절대 강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근육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심근은 주기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축을 유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강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 아까 활동전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안정기상, 아까 칼슘 이온이 계속 유입이 돼서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 때는 또다시 여기서 활동전이가 일어나도록 하는 소듐 이온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닫혀 있기 때문에 요 때는 절대로 추가적인 아무리 강한 자극이 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근육이 수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근은 안정기상으로 인해서 불온기가 길기 때문에 강축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축이 일어나면 심장의 방들이 다 씌워지고 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축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자, 이 그래프는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이 그래프에 있는데요. 먼저 맨 위에 건 심전도입니다. 심전도.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우리 그 피부에 전극을 꼽아놓고 심장에서 발생하는 그 심장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그 심장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활동 전이가 피부까지 도달하는 걸 측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P, QRS, 그 다음에 T. 이 P, QRS, T에 이 세 개의 그 꼭대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각각 이 밑에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P파는 심방이 탈분국될 때 나타납니다. 심방이 탈분국. 그 다음에 QRS는 심실의 탈분국입니다. 좀 높게 나타나죠. 아무래도 심실에 근육이 많으니까요. 심실의 탈분국을 할 때 이렇게 높은 피크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T는 심실의 재분국 때 나타나게 됩니다. 심실의 재분국. 탈분국이 아니라 재분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 QRS, T 이렇게 세 개의 파가 존재하게 되고요. 자, 가운데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압력, 그 다음에 좌심실 압력, 좌심방 압력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심실과 우심방은 여기에 이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P파가 심방의 탈분국이라고 했죠. 심방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축을 하게 되면 자, 심방이 수축하게 되면 심방의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좌심실의 압력이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아래에 있죠. 심방의 압력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혈액이 들어가고, 자, 빨간색과 초록색의 높이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얘기는 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 높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심실과 심방 사이에 있는 방실판이 닫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실에서 심방으로 거꾸로 역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 계속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심방 안에 들어있던 그 압력이 쭉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대동맥 압력보다는 낮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 어느 순간 되게 되면은 대동맥 압력보다 높아지는 순간인데 이때 대동맥판이 열립니다. 대동맥판이 열려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대동맥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면 빨간색과 이제 보라색이 역전이 되는 그 순간에는요. 대동맥판이 닫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실이 이완되기 시작. 아까 여기 심실 탈분국이라고 그랬죠? 심실 재분국이니까 이완되기 시작하면서 쭉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QRS파가 심실의 탈분국이라고 했는데 요 QRS파, 즉 심방과 심실이 있는데 심방 방실판이 닫히고 나서 심실이 계속 수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실의 탈분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심실의 압력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죠. 자, 여기 이 압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실판이냐, 대동맥판이냐, 대동맥판과 방실판이 열리고 닫히는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대동맥판과 방실판이 닫힐 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방실판이 닫히죠. 그때 그래서 소리가 한번 들리고요. 두근. 그 다음에 여기 대동맥판이 닫혔을 때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소리가 한 주기별로 2번 이렇게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장을 두근두근 거린다고 얘기하죠. 두근두근. 그래서 두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방실판이 닫힐 때, 근이 대동맥판이 닫힐 때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는 좌심실의 용적입니다. 부피가 되겠어요. 그래서 좌심실의 부피는 일단은 심실이 이완하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 P가 있을 때부터는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하다가 방실판이 닫히고 아직 대동판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즉 11번 상황에서는요.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압력은 증가하는데 그 얘기는 심실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맥판이 열리게 되면 당연히 심실에 됐던 혈액이 바깥으로 분출되니까 쭉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동맥판이 닫히면 다시 부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표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심장은 동방결절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심장의 그 수축은요. 근데 자율신경이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느냐? 자율신경 자체는 그 동방결절에서 그 수축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만 수축의 비율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감신경 하에서는 여러분 심장박동이 빨라지죠. 그러니까 심장박동을 빠르게 동방결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교감신경 때는 동방결절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박동이 느리게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동방결절에서의 탈분극과 대분극 그 과정들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는데, 자,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 일단 먼저 부교감신경 얘기할게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요, 동방결절의 포타슘 채널을 느리게 닫게 합니다. 느리게 닫힌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더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자, 내려간 만큼 더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요 주기와 요 주기 사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자, 주기가 길어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심장박동이 천천히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요. 여기를 빨리 닫아서 여기가 얕아요. 그러니까 얕으니까 이 사이클과 이 사이클 사이가 좁아지게 됩니다. 여기가 좁아지게 돼서 박동이 굉장히 빨라지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그 심근의 안정기상이 있었죠. 심근의 수축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소디움 들어오고 칼슘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포타슘이 나가면서 이렇게 안정기상이 나타났었는데 요 안정기상 자체를 부교감신경은 여기를 좁혀요. 이 안정기상 자체가 길게 진행되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짧게 만들게 어떻게 해요? 심장의 근육이 이만큼 수축을 해야 되는데 짧아지니까 예를 들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짧은 수축이 되는 겁니다. 심장의 근육이 짧게 수축한다는 얘기는 그 심장이 강하게 수축한 건가요? 약하게 수축한 건가요? 당연히 약하게 수축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이 안정기상을 길게 만들어서 심장 근육이 길게끔 아주 강하게 길게 수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영향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교감신경은 심장의 박동을 빠르고 강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심장의 박동을 천천히 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 심박출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디악 아웃풋의 약자, CO의 약자인데요. 심박출량은 단위 1분당 심장에서 몸으로 펌프된 혈액의 용적입니다. 부피가 되겠어요. 당연히 한 번 부피하는 박출량에 심장이 1분간 몇 번 박동하는지 그 박동률을 곱한 것이 바로 심박출량이 되겠습니다. 심박출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박출량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심장 박동률을 증가시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 아니면 좀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심박출량 자체가 증가합니다. 심장 박동률도 증가하고 박출량도 증가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박동률도 빨라지게 되죠. 거기에 한번 수축할 때 강하게 수축하기 때문에 박출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 그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심박출량을 구성한 성분 중에 심장박동률은 이 박동률 자체, 물론 박출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율신경의 기량적 조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교감신경 때는 박동률이 빨라지고 부교감신경 때는 느려지고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동반결절의 포타슘 채널의 투과성의 변화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심장 박동 조절은 우리 뇌관에 있는 심혈관 조절 중추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출량 제가 또 얘기했었는데 한번 수축할 때 힘을 내는 정도, 한번 수축할 때 내보내는 양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부분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적 조절과 외적 조절이 있는데 내적 조절은 일단 심장 안에 들어온 혈액이 그러니까 정맥에서 돌아온 혈액이 예를 들어 이제 심방 거쳐서 심실로 들어가죠. 그런데 얼마만큼 혈액이 많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정맥에서 돌아오는 저 혈액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 경우는 이제 확장 말기 용적을 상승시켜서 많이 들어오면은 심장에 많이 피가 고이겠죠. 그러면 그 심장은 한번 수축할 때 이것들을 다 뿜어냅니다. 뿜어내니까 많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박출량이 강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앞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자,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심장의 수축 말기 용적을 감소시켜요. 더 강하게 심장을 수축시키니까 남아있는 그 혈액의 양이 거의 없게끔 굉장히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외적 조절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조절하게 됩니다. 요약해보면 심박출량은 심장 박동률 곱하기 박출량 한번 1회 박출량으로 되는데요. 심장 박동률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박출량 자체는 교감신경이 외적 조절을 해가지고 세게 근육에 그냥 근육을 쫙 쥐어짜는 거죠. 교감신경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요. 또는 확장 말기 용적이라고 해서 자 이완됐을 때 혈액이 안에 고이게 되죠. 정맥에서 되돌아온 혈액들이 이 안에 많이 고이게 되면 될수록 그만큼 심장이 많이 박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심장의 프랭크 스탈링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골격근에서는 골격근에 이 액틴과 마이오신 그 필라멘트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얼마만큼 서로 교차가 됐느냐, 교차 결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길이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심장은 최적의 길이가 너무너무 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장에 보통 수축과 이완을 할 때 그 사이가 여기 보면 A와 B 사이예요. 길이가. 심근 근섬유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을 많이, 그러니까 정맥에서 혈액이 심장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정맥에서 많이 들어오면은 심장의 부피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 안에 혈액이 많이 고이니까 너무 늘어나서 이 심장근의 교차결합 자체가 최적의 길이에서 벗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격근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최적의 길이는 한 300 정도라고 하면 보통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할 때 그 길이는 겨우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혈액을 줘도 이 최적의 길이보다 더 길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은 되돌아하는 그 정맥에서 돌아온 모든 혈액량을 다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정맥에서 많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1회 박출량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에 비례해서.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요약한 겁니다. 자, A번 같은 경우에 평상시입니다. 확장 말기 용적. 용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완됐을 때 혈액이 가득 찬 상황이죠. 수축 말기 용적은 혈액을 내뿜고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135 빼기 65만큼, 즉 70만큼이 한 번 했을 때 박출된 양이고요.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교감신경은 심장의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죠. 그러니까 수축말기 용적을 더 줄입니다. 그러니까 확장말기가 135로 똑같다고 했을 때 수축말기가 35로 줄어들면은 100만큼이, 즉 여기에서 30만큼이 더 증가해서 박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자, 정맥에서 돌아온 양이 늘어났을 경우, 즉 원래 확장말기 용량이 135인데 정맥에서 40ml만큼이 더 들어왔어요. 정맥에서 놀고 있던, 정맥에서 쉬고 있던 혈액이 그만큼 더 강하게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만큼 되니까 140ml만큼을 박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맥에서 돌아오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되면 평상시양의 2배 가까이 되는 양을 혈액을 뿜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척추동물의 심장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서 적혈구 얘기를 했었는데 적혈구는 자기 그 헤모글로빈, 자기 세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억 개의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거기에 산소를 가득가득 채워놔도 적혈구 자체에 뭐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그 산화적 인산화로 ATP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장도 심장 안에는 산소가 가득한 혈액이 가득 있지만 심장은 그 심실이나 심방 내부에 있는 혈액을 자신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심방이나 심실 내부에 있는 벽이 두껍기 때문에 거기서 산소가 확산돼서 심장의 조직으로 직접 갈 수 없어요. 따라서 심장 자체의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순환이 따로 존재합니다. 관상순환은 지금 여기에 잘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지금 대동맥공입니다.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대동맥공의 일부가 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상순환은 이 심장 위에 있는 동맥과 정맥들을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여기 관상순환이 이 순환계가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심장마비 또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요. 심장은 무산소, 그러니까 해당 과정으로 이렇게 수축을 하지 않아요. 해당 과정에서는 ATP. 심장은 무조건 산소가 필요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이 끊긴다. 혈관이 막혀서 끊기게 되면요. 바로 심장은 마비가 오고 심장의 조직이 괴사하게 돼서 결국 심장이 멎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근에서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면요. 아데노신이 방출되고 이것이 관상 혈관을 확장시켜서 근세포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혈관의 흐름의 조절, 그 다음에 혈류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혈액의 흐름은 혈류역학, 약간 물리학적인 냄새가 풍기죠.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혈관을 통한 혈액의 유속은 flow rate F는요. 단위 시간 내 흐르는 혈액의 용적이죠. 이거는 압력의 기울기에 비례하고 즉 양쪽 끝에 압력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이 차이에 비례하고요. 혈관의 저항에 반비례 하게 됩니다. 이 공식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자 50과 10, 90과 10인 경우 90과 10 같은 경우는 압력이 훨씬 압력 차이가 80이나 되죠. 그 다음에 50과 10 같은 경우는 40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아래 거가 훨씬 더 흐름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아까 비례, 요 압력 차이 비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아래 거에 보게 되면 자, 아래 걸 보게 되면 그 압력 차니까 90에서 10이나 180에서 100이나 둘 사이 압력 차이는 80에 불과해요. 똑같이 80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혈류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시작하는 압력과 끝나는 압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압력 차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혈액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지구에 위에 살고 있죠. 중력이라는 것도 이런 압력 기울기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심장에서 발끝까지 101.5m, 150cm 정도 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경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심장에서 압력을 0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150만큼 떨어진 저 발끝에서는 90mmH가 됩니다. 90mm. 그래서 또 이 중력 자체의 영향이고요. 또 심장이 수축하면서 쏘아주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0 정도를 더하게 되면 이 발끝에서 느껴진 혈압의 양은 한 100mmH 정도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머리 쪽은 그거에 비하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면 중력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가는 혈액은 중력의 압력 플러스 심장이 쏘아준 압력에 의해서 강한 압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린 같은 경우에는 머리의 높이가 낮았을 때와 높았을 때 심장에서 쏘아준 압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낮춰진 상황에서는 압력이 낮고요. 머리가 높아지게 되면 지금 150만큼 있으니까 그만큼의 압력을 중력을 거슬러서 올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쏘아놓은 심장에서 나가는 그 압력 자체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두 번째 텀을 보도록 하죠. 아까 혈류 속도는 압력의 차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저항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자, 저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저항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동하는 액체와 정지기 상태의 혈관벽 사이의 마찰에 의해 생기는 혈액의 흐름의 방해가 바로 저항으로 정의가 돼요. 자, 저항 R은요, 요 공식처럼 표시가 되는데, 요 공식에서 이게 분자에 있는 텀은 혈액의 점성이 끈적끈적하면 당연히 저항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혈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저항이 늘어나죠. 자, 근데 이제 이 밑에 있는 텀을 보세요. 혈관의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즉, 반지름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때요?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은 늘어나고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위에 그림을 보세요. 자, 같은 10ml이지만 이 지름이 좁은 그 혈관과 넓은 혈관은 어느 쪽이 더 저항이 강할까요? 지금 이 혈관과 마찰되는 이 벽 10ml지만 아래 거가 훨씬 더 적습니다. 즉 혈관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여기 지금 직경의 4승분의 1에 비례하게 되어 있는데 즉 얘가 2배가 되면 저항은 16분의 1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경이 2배가 되면 저항이 16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만큼 혈류가 어때요? 빨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대동맥이라든지 대정맥 등이 직경이 두꺼운가. 대동맥과 대정맥은 고속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이 아주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런 혈관들은 직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직경이 커서 저항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이 저항 텀에서 가장 우리가 조절하기 쉽고 조절하기 쉬운 요소가 바로 이 직경인데, 예를 들어 어떤 혈관들은 이 직경을 조절할 수 있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동맥 같은 경우에 이 직경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동맥을 조절해서 혈류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폐쇄순환계 얘기를 아까 설명했었죠. 자, 폐쇄순환가니까 모든 혈액들이 혈관에 들어있어요. 혈관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혈관의 혈류를 제가 아까 그 혈류 이 직경을 조절해가지고 그 혈류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직경을 조절해가지고 혈류가 가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심장이라든지 뇌와 심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소한의 혈액이 공급돼야 돼요. 산소 공급이 끊기게 되면 뇌와 심장은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신장이라든지 소화계라든지 피부 같은 경우에는 항상성 조절을 위해서 혈액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 체온이 올라간다 하면 피부가 빨개지죠. 피부가 빨개진 이유는 피부에 있는 피부로 혈액들이 많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뜨거워진 혈액들을 우리 몸의 표면에 많이 보냄으로써 거기에 외부로 그 열을 이제 방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되겠죠. 신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신장에도 여과할 것들이 많게 된다고 하면 신장으로 많은 양을 보내게 될 겁니다. 소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계도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 흡수해야 되겠죠. 흡수해야 되려면 아무래도 흡수해서 그것들 수송하는 혈액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골격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조직의 대사 요구에 따라서 공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골격근, 여러분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혈액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이완돼서 골격근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혈관의 직경을 조절해서 필요한 양만큼 혈액의 흐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되겠어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조류와 포유류의 순환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류와 포유류는 이심방, 이심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순서가 이제 예를 들어 우심실 거쳐서 폐를 가서 다시 좌심방을 거쳐서 좌심실 거쳐고 전체 신체 기관을 돌아서 다시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이런 전체 순환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기관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신체 기관에서 혈액은 동맥, 그 다음에 소동맥, 모세혈관, 소정맥, 정맥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혈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중에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건 동맥이 되겠죠.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조직으로 혈액을 수송하기 위한 빠른 수송 통로, 아주 빠른 수송 통로입니다. 두 번째, 심장이 이완할 때 혈액에 추진력을 제공하는 압력 저장소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맥은 지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이 동맥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탄력토 섬유로 구성된 조직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즉 탄력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심장과 연결된 대동맥이 있는데요. 심장의 수축기 때 나온 그 엄청난 높은 압력의 혈액이 이 동맥으로 밀려들죠. 그러면 동맥 자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자, 부풀어 오르게 되면 이제 여기 압력이 높아지고 여기 심실의 압력보다 여기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대동맥 판이 닫힌다고 했죠. 판이 닫히게 되면은 부풀어 올랐는데 여기 지금 이 판막이 닫혔으니까 어떻게 됐죠? 판막이 닫혔으니까 이 혈액이 이쪽으로 쏟아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축기 때만 혈액이 쏟아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완기 때, 심장의 이완기 때도 여기 두터워진 동맥, 여기에서 천천히 동맥이 이제 탄력에 의해서 수축이 되면서 그 압력을 그렇게 많이 잃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동맥에 혈액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저장소로 기능한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대동맥부터 대정맥에 이르는 여러 혈관들의 숫자, 벽 두께, 내부 반지름, 전체 표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자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동맥압을 얘기할 때 수축기와 이완기압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20에 80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수축기압은 말 그대로 심실이 수축할 때 나타나는 압력입니다. 수축할 때.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게 되면 잠시, 여기 왜 올라가다 내려가느냐? 요 내려가는 때가 뭐냐면은 쭉 떨어지다가 다시 두 번째 올라가는 곳이 뭐냐면은 이곳이 대동맥 판막이 닫혔을 때입니다. 판막이 닫히니까 압력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요. 살짝. 그리고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수축기압과 확장기압. 그래서 120에 82입니다. 확장기압을 또 다른 말로 이완기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완기압이라고 하는데 그 가장 낮을 때의 그 대동맥의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120에 80 냈고, 예를 들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수축기압과 확장기압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균 압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 평균은 수축기압과 확장기압의 평균값이 아니라, 이거보다, 중간값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그 압력이 되겠죠. 자, 소동맥입니다. 그 다음에, 소동맥은 동맥보다 좀 이 지름이 직경이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동맥은 저항이 별로 없지만 소동맥부터는 저항이 높아져요. 높아지니까 동맥에서는 확장기압, 수축기압이 명확하게 120, 80이 드러나지만 소동맥의 그 좁은 틈을 통과하면서 이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 좁은 소동맥을 통과할 때 압력 에너지가 방산되어서 수축기, 확장기 압력이 거의 변동되지 않는 값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동맥의 기능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이 반지름, 직경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구에 따라 신체 순간적인 요구에 따라서 심박출량을 다양하게 분배합니다. 이번에는 근육에 좀 더 많이 줘야 돼. 이번에는 소화관에 더 많이 줘야 돼. 이렇게 분배하는 능력, 그 다음에 동맥의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 그런 기능들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소동맥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소동맥은 주변에 평활근 세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평활근 세포. 이 평활근 세포는 그냥 아무런 영향 없이도 스스로 수축한 활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근원적 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주기적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직경이 좁아지게 되겠죠. 자, 소동맥벽은 이렇게 직경이 좁아지게 되는 수축과 이완, 확장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 요인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교감신경 자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축을 시킵니다. 물론 어떤 혈관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을 자극을 받았을 때 이완되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조직에 뻗어있는 소동맥들은 수축을 하지만 일단 심장, 그 다음에 심장과 근육, 그 다음에 폐 이런 곳에 있는 소동맥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확장이 되어야 되죠. 혈액 공급이 원활해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그래서 이런 곳은 제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조직에서 교감신경이 자극받았을 때는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산소, 이산화탄소인데 산소 양이 많았을 때도 수축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조직이 있죠. 이 조직에 소동맥이 흘러가요. 그러면 우리 조직에서 산소가 풍부해요. 굉장히. 그 풍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조직에서는 굳이 혈액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각 조직 수준에서 여기 영향을 미쳐서 혈관이 좁아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풍부하니까 부족한 곳을 줘라. 그래서 부족한 곳에 예를 들어 여기 CO2가 많다라고 하면요. 부족한 곳에 혈관이 이완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혈액들이 이쪽으로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각 그 조직 단위에서 필요한 그 혈액의 양을 알아서 조절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받았을 땐 혈관이 이완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뜨거운 것을 댔을 때는 빨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피부에 그 열을 받았을 때 얘들이 이제 이완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주 우리 면역 때 배우겠지만 히스타민이 이제 감염된 조직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게 되면요. 히스타민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 안에 들어있던 여러 백혈구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되고 이완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휴식 시와 그 다음에 운동할 때 필요한 곳들, 여러 조직이 이제 수식할 때는 뭐 혈액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돌아다니는 혈액 양도. 보통 때 이제 혈액들이 정맥에서 놀고 있어요. 휴식할 때는. 그러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정맥에 놀고 있던 혈액들이 모두 다 심장으로, 모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수가 심장으로 되돌아와서 심박출되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운동을 할 때는 골격근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피부, 우리 체온이 상승했는데 그걸 떨어뜨리기 위한 피부 쪽으로도 혈액이 많이 흘러가고요. 또 이제 줄어드는 곳이 있는데 소화관이나 간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운동할 때는 혈액이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요, 소화관이나 간 쪽으로 혈액이 안 가기 때문에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오른쪽 보게 되면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국부적으로 예를 들어 O2가 많고 예를 들어 CO2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그 내적 요인, 그 조직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 소동맥의 반지름이 굵어지거나 아니면 가늘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 그건 내적 요인입니다. 외적 요인은 신경이나 호르몬에 의해서 이 혈관의 직경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감신경, 신경에 의해서 이제 조절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소동맥 지름은 교감신경, 즉 외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고요. 이건 혈압 조절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동맥에는 부교감신경이 매우 적게 붙어요. 거의 교감신경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경이나 음핵 같은 경우에는 이 교감과 부교감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교감신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겠죠. 즉 교감신경 영향을 받아서 제가 아까 설명했겠지만 확장되는 곳 어디 있다고 해서 심장, 골격근 이런 곳은 확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일 때 대다수의 이제 뇌와 뭐 이런 심장과 골격근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소동맥 평활근들은 수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 혈액을 보내지 않아요. 자, 이걸 이제 정리해 보죠. 하죠. 우리가 이제 전체 말초 저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체내에서 저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체내 말초 부분에서 저항이 생기는데, 자, 말초 부분의 저항은 소동맥의 반지름에 어때요? 증가하게 되겠죠. 반지름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어때요? 말초 저항은 증가하게 됩니다.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혈액의 점성. 이 점성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점성은 적혈구수라든지 혈장 단백질 농도가 중요한데요. 혈액의 점성은 평소에 조절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이 낮은 해수면에 살다가 저 고산지대에 가게 되면 고산병 같은 게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고산지대에 살면은 산소 농도가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고산지대에 순화하기 위해서 적혈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혈액의 점성이 높아요. 혈액이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자, 소동맥 반지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초 저항을 조절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 소동맥 반지름은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국부적으로 각 조직에서 산소가 부족해요. 뭐 예를 들어 히스타민이 방출돼요. CO2가 너무 많아요. 뭐 이런 또 국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각 로컬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 내적 조절되는 게 있고요. 외적 조절은 신경이라든지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 경우는 이 교감신경 활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바소프레신이라든지 엔지오텐신2라든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 기타 요인들에 의해서 외적으로도 조절됩니다. 그러니까 내적 요인은 그 조직의 요인이고요. 조직에서 발생한 요인들. 외적 요인은 저 위에서 내려온 요인들입니다. 호르몬이라든지 신경의 그런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혈관과 림프관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모세혈관은 굉장히 좁죠. 심지어 적혈구 하나가 통과하기도 너무 좁습니다. 적혈구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통과할 정도로 굉장히 모세혈관은 좁아요. 모세혈관 자체는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깥에 뭐 결합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피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자신을 길쭉하게 해서 내피세포 여러 개가 서로 이렇게 따닥따닥 서로 이렇게 바느질하듯이 붙어있는 형태가 바로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모세혈관은 혈관과 조직 사이의 물질을 교환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혈액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조직으로 퍼지기 위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 지름이 좁고 표면적이 넓은, 그래서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있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의 특징이 되겠죠. 자, 모세혈관을 가려지는 운반체, 매개, 수송체는 없지만 혈액이나 뇌, 혈액 정수 장벽은 있습니다. 제가 혈액 뇌 장벽 예전에 그 중추신경계 할 때 설명을 했었죠. 혈액 뇌에는 아무런 혈액 성분이 들어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이 혈관, 이 모세혈관 내피세포들 사이사이가 다 박음질되듯이 좁아져 있습니다. 자, 확산율은 뭐 여기 피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확산율의 이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확산율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은 굉장히 얇습니다. 여러분 표면적도 넓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농도의 차이도 이 확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모든 모세혈관은 전체 단면적은 대동맥 단면적보다 약 1300배 더 커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모세혈관을 할 때 흐름이 가장 느리게 됩니다. 흐름이 느리게 되는 것은 충분한 그 혈액 안에 들어있는 내용 물질이 충분히 조직과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때 표면적이 가장 넓고 가장 느린, 그래서 물질 교환의 가장 이상적인 혈관이 바로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자, 모세혈관은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내피세포들이 서로 덧대어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 중간중간에 물로 차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혈장 단백질, 이 구멍을 통과하기가 좀 커요. 그 다음에 혈구 같은 것도 당연히 나올 수 없겠죠. 하지만 이온들은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온들은 이 좁은 통을 통해서 나갈 수 있고요.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혈장 단백질 중에 이제 바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이 내피세포를 중간에 통과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막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돼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뇌혈관 장벽이라든지 혈액 정소 장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로 차 있는 이 공간이 없습니다. 구멍이 없고 여기가 다 이 밀착 견적으로 다 막혀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혈액에 있는 성분들은 이온, 뭐 기체는 상관없지만 이온이라든지 기타 단백질 성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세포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자, 수동맥과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전모세혈관 괄약근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죠. 수동맥은 평활근으로 둘러싸여서 이 부필 직경을 조절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전모세혈관 괄약근 내에서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있는데 필요한 곳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거를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의 그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조직 대사의 활성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요. 산소를 많이 쓰고 CO2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CO2가 노폐물이 많이 생기게 되면요. 여기로 혈액 공급이 많이 돼야 돼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일단 전 모세혈관 괄약근이 이완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안으로 많은 혈액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동맥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소동맥 혈관이 확장돼야만 이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조직의 요구에 의해서 소동맥 평혈관이 이완돼서 소동맥 안으로 들어온 혈액도 많아지고 소동맥과 모세혈관을 이어준 전 모세혈관 괄약근도 이완돼서 여기 모세혈관으로 혈액들이 공급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혈액과 조직세포 간의 교환은 직접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혈액은 반드시 세포 주변을 둘러싼 간질액이 있죠. 그러니까 혈액과 간질액이, 그 다음에 간질액과 세포가 이렇게 해서 간질액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간질액을 사이에 두고 세포와, 그러니까 조직에 있는 세포와
혈액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쭉 조직 사이를 통과하죠. 조직 사이를 통과하게 되면요, 이 안에 높은 농도에서 여기 낮은 농도 쪽으로, 또 여기에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 쪽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단 흐름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 자체의 확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액체 자체가 바깥으로 뭉텅이로 나갔다가 또 뭉텅이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집단 흐름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할게요. 자, 대부분의 모세혈관 벽에는 운반체 맥이 수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질은 주로 농도의 기울기에 따라서 확산에 의해 수용됩니다. 포도당, 아까 좁은 틈을 통해서 나갈 수 있죠. 포도당은 혈장의 높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조직에서는 포도당을 썼으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확산되고요. 산소는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이쪽이 많고 여기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확산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좁은 틈, 또 기체 형태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다른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량 수송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단백질 성분을 제어한 혈장은 모세혈관에 여과돼서 주변의 간질혈과 섞이고 그 외에 혈관으로 재흡수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집단 흐름이라고 합니다. 자, 집단 흐름은 그러니까 모세혈관에 있는 액체가 이 조직액으로 나와요. 여기 간질액으로 나오고, 간질액에 있는 것이 다시 이제 이 모세혈관 뒤쪽에서 흡수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동맥에서 이 소종맥으로 가는 이 모세혈관 통로에서, 일단 여기 소동맥 쪽이니까 압력이 막 쏟아지겠죠. 압력이 쏟아지면 그 압력에 의해서 좁은 틈으로 액체들이 막 밀려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초여과라고 합니다. 초여과. 자, 압력에서 밀려 나가요. 밀려 나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혈장 단백질은 어때요? 나갈 수 없습니다. 혈장 단백질 나갈 수 없으니까 여기 점점 물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갈수록 삼투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 낮은 삼투에서 높은 삼투로 물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초여과는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혈관의 압력에 의해서 나가게 되고요. 재흡수되는 가장 주요한 힘은요, 여기 높아진 교질 삼투압에 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모세혈관에서 조직으로 액체를 나오게 하는 압력은 모세혈관 혈압, 그 다음에 여기 간질액에 있는 교질 삼투압인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1차적인 중요 요인이고요. 거꾸로 이제 모세혈관으로 액체를 끌어들이는 압력은요, 혈장 교질 삼투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간질액에서 밀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힘은 좀 약합니다. 이건 두 번째 요인이 되겠어요. 정리하면 여기 압력에서 밀려나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삼투압에서 빨아당기는 힘과 또 이 회수된 힘은 여기 이 삼투압에서 빨아당기는 힘과 그 다음에 이 조직에서 밀어들이는 그 정수압, 이 두 가지가 각각 작용하게 된다는 건데, 나올 때는 모세혈관 혈압이 중요한 요인이고요. 다시 모세혈관으로 흡수될 때는 혈장 교질 삼투압, 즉 모세혈관 내에 남아있는 교질 삼투압에 의해서 빨아들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런 집단 흐름은 혈액과 조직 사이에서 용질을 교환하는데 기여한 정도가 작은 대신에, 용질 자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적인 확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집단 흐름은 체액과 혈압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체액과 혈압 속에서, 즉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봤듯이 동맥 쪽에서는 어때요? 모세혈관 혈압이 높기 때문에 바깥으로 막 밀어내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장 교질 삼투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몸에 혈액이 너무너무 많아요. 혈액이 많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압력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약이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들어와요. 적은 양이 들어오니까 어땠죠? 우리 혈관 안에 들어있는 혈액이 너무 많았었는데 바깥으로 혈장 성분을 많이 뽑아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집단 흐름은 체액과 혈압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즉 혈장이 많게 되면 여과보다는 재흡수를 여과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바깥으로 내보내서
혈장 양을 줄여서 혈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나갔다가 재흡수되는 거 제가 얘기했었죠. 자, 압력에서 바깥 나갔다가 교질 삼투압에서 재흡수가 되는데 보통은 이 양보다 이 양이 더 많습니다.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수되지 못한 그 액체 성분이 많다는 것이죠. 회수되지 못한 액체 성분은 어디에 남아있어요? 조직에 있는 간질액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간질액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골치 아프게 되죠. 여러분 라면 드시고 그 다음날 얼굴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어오릅니다. 왜냐면은 라면에 들어있는 염분 때문에 일단은 물이 많아지게 돼요. 물이 많아지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 혈액이 짜지니까 우리 몸이 물을 배출하지 않고 그래서 혈장의 양이 많아지게 돼요. 혈장의 양을 어디로 보내요? 아까 이 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주변 간질액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간질액에 액체가 많이 남아있어요. 간질액에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 조직이 물로 빵빵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붓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조직에게 너무 그러니까 이 간질에게 너무 많은 양이 남아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이것들을 다시 회수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회수한 시스템은 누가? 바로 림프관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림프관이요. 그래서 재흡수되지 못한 혈액들은 림프계로 흡수가 돼요. 림프는 여기 보는 것처럼 내피세포들이 모세혈관처럼 한 층의 내피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신 모세혈관보다 훨씬 더 커다란 구멍이 존재합니다. 커다란 구멍이 들어있고 물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그래서 림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림프관을 따라서 이 액체들이 흘러요. 어디로? 림프계를 따라서 흘러서 어디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회수되지 못한 것들을 림프관이 쭉 조직에서 빨아들여서 쭉 올려요. 올리고 해서 어디로? 자, 우심방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가슴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정맥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보시면 정맥으로 합류해서 들어가서 다시 이제 폐순환을 돌고 그다음에 다시 좌심실로 들어와서 온몸 순환을 돌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림프계는요, 지금 초과 여과액을 혈액으로 돌리는 이런 역할 외에도요, 면역을 담당하죠. 여기 보면 림프절이 있는데, 림프절은 여러분 알고 있는 B세포와 T세포들이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직으로 침투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외부 항원들이 여기 그 림프절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림프관 따라 들어오다 보면요. 그러면 여기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B세포와 T세포 같은 림프구랑 만나게 되고 소위 말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흡수된 지방의 수송이 일어나는데, 자, 림프관에 이 구멍이 제가 크다고 했습니다. 자, 지방을 우리 몸에서 소화관에서 흡수를 하게 되면요, 유미입자, 킬로마이크론, 유미입자 형태로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었죠. LDL, HDL, 그다음 킬로마이크론이 있는데 이 킬로마이크론 유미입자입니다. 지방은 이런 지질 단백질, 지방 단백질에 의해서 둘러싸여가지고 수송하는데 유미입자가 워낙 커요. 그래서 우리 소장에서 흡수한 이 지방은요 모세혈관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혈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주관이라고 하는 림프관으로 들어갑니다. 림프관 구멍이 크니까요. 그리고 그 림프관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다시 대정맥으로 합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합류해서 온몸의 순환을 돌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혈장 단백질의 저장 기능도 림프계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혈관 중엔 정맥입니다. 정맥은 반지름 자체가 커요. 저항이 적죠. 대정맥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동맥과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저항이 적어요. 자, 그래서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리기 위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뭐 다시 되돌리는 게 이제 정맥의 역할이니까요.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혈액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운동하지 않을 때는 운동할 때랑 혈액 양이 달랐죠. 혈액이 평소에는 정맥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정맥에 저장되어 있다가 예를 들어 혈액이 많이 필요할 때는 정맥에서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양이. 그러게 되면 순환한 혈액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정맥은 동맥에 비해서 탄성이 매우 적고 소동맥 평활근과 달리 정맥의 평활근은 고유한 근원성 긴장이 적기 때문에 자, 정맥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쵸? 정맥이 늘어나게 됐다가 다시 줄어들지 못하게 되는 걸 우리가 정맥류라고 하는 병이라고 있습니다. 정맥류. 예를 들어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리, 종아리 같은 데 보면 정맥이 튀어나와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질병이라서 또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요. 탄력성이 굉장히 작은 혈관이 바로 정맥이 되겠어요. 자, 아까 정맥은 용량혈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평소에 혈액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때, 혈액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정맥의 되돌림이 증가하게 되겠죠. 어떤 때 많이 필요하냐? 교감신경의 혈관 수축 활성이 증가했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혈액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맥의 되돌림을 촉진시켜요. 자, 골격근 펌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 골격근이 정맥을 감싸고 있고요. 정맥은 병률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격근이 수축하게 되면 판막에 의해서 혈액이 정맥에 저장된 혈액이 어디로 심장 쪽으로 쫙쫙 밀려나가게 되겠죠. 이런 골격근 펌프가 많이 움직이는 상황. 즉 여러분이 운동할 때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근육을 막 움직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혈액이 많이 필요합니다. 골격근 펌프가 작동해서 혈액을 많이 심장으로 되돌려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심장 수축에서 혈액에 제공된 압력이 되겠습니다. 심장이 수축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혈액들이 혈액이 동맥을 밀고 동맥이 모세혈관을 밀고 다시 모세혈관에 있는 것도 정맥으로 밀게 되니까 압력이 증가해서 정맥도 돌려주는 혈액이 많아질 수 있고요. 심장의 흡입 효과도 있습니다.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을 하죠. 여러분들이 마치 주사기를 빨아들일 때 주사기를 잡아당기면 그 안쪽에 압력이 줄어들면서 물을 빨아들이듯이 심장도 수축한 다음에 이완을 하죠. 늘어나게 되면요, 당연히 정맥에 있는 그 혈액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흡입 효과, 그 다음에 호흡 펌프. 심장이 위치한 곳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우리 폐 가운데에 있습니다. 심장이. 폐에 있는 가슴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숨을 이렇게 내쉴 때, 예를 들어 후 내쉴 때 하게 되면요, 내쉴 때가 아니겠군요. 숨을 들이쉬게 되면요, 폐에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폐가 이렇게 있으면 폐가 확장되면서 숨이 들어쓰잖아요. 그러면 확장되면 심장에 있는 부분들, 또 심장에 있는 혈관들도 더불어서 이제 이 안으로 이 혈액들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압력이 음압이 걸리게 돼서요. 그런 호흡 펌프.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정맥의 되돌림이 증가하게 되게 됩니다. 자, 척추동맥에서 기체 수송과 평균 동맥압은요, 심박출량, 전체 말초 저항, 그 다음에 혈액 용적에 의해서 조절되게 됩니다. 심박출량과 전체 말초 저항은 여기에 있게 되겠죠. 혈액 용적은 우리가 뒤쪽에 신장이 나오는 배설기에서 조금 더 다뤄볼 겁니다. 어쨌든 뭐 호흡기, 그 다음에 배설기, 그 다음에 순환기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복잡한 상황이죠. 우리 몸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여러 기관계들이 다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경계 있죠. 부교감과 교감신경계가 예를 들어 심박동률과 박출량에 영향을 미치고요. 전체 말초량에 관련된 소동맥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교감신경이라든지 호르몬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매우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챕터들의 내용을 다 공부하게 되면 이 그림 자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장에 있는 혈액, 심장에 의해서 분출된 혈액 안에는 산소, 여러 가지 산소의 수송, 또 이산화탄소의 제거 이런 부분을 담당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심장의 압력은 또 적당히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감지하는 화학 수용기가 동맥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맥 앞 자체를 감지한 수용기가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목동맥, 경동맥 부분에 있는 팽대부,
그다음에 거기 대동맥공의 압력 수용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심장의 그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또 낮추고 낮아지게 되면 높이는 그런 어떤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심박출량과 전체 말초 저항을 조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동맥압 상태를 조절하는 통합 중추는 뇌관에 수질에 있는 심혈관 조절 중추에서 그것들 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소동맥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예를 들어 이제 부교감 신경이 왔을 때는 심장의 심박동률이 떨어지게 되죠. 심박출량 줄어들고 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교감신경은 반대로 혈압을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느냐? 일단 심장의 심장 박동률과 심장의 수축 강도를 증가시켜서 심박출량을 전체적으로 올려서 혈압을 증가시키는 방식. 또는 교감신경은 소동맥에 뻗어 있죠. 혈관을 수축해서 전체 말초저항을 늘림으로써 혈압을 올리는 방식. 또 교감신경은 정맥에 작용해서 정맥을 수축시켜서 정맥을 많이 심장을 되돌림으로써 박출량 자체를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방식.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혈압이 정상 이상으로 상승할 때, 그래서 자, 혈압이 정상 이상으로 상승하면 목동맥 팽대부와 대동맥 수용기가 혈압이 너무 높아요 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혈관 중추가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교감신경 활성을 줄이고 부교감신경의 활성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혈압을 떨어뜨려서 정상 혈압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정상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반대로 심혈관 중추가 교감신경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그죠? 부교감신경 활성은 감소시키고요. 그래서 심장 박동률, 박출량 증가시키고 또 소동맥과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심박출량과 전체 말초저항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리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현저한 심혈관의 변화는 운동활동과 동시에 일어나고 제일 중요한 기체수송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기체수송도 역시 심박출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 중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순환계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봤는데 자세히 먼저 액체 부분에 있는 적혈과 혈소판, 혈소판의 지혈과 응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고요. 심장에서는 심장의 구조와 박동원, 그다음에 심근의 활동 전이를 살펴봤고요. 심장 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심박출량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도 살펴봤고요. 혈관 부분에서는 동맥과 소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으로 우리가 자세히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과제는 제가 과제 함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